여기 우리나라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습니다. 올라가! 탕! 뭐라고? 한국 해군이 해적들을 단번에 제압했다고? 여기 한국군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 계기가 있었죠. 2011년 초 이름하여 아덴만 여명작전을 아시나요? 소말리아 해안에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 해군조차도 골머리를 앓던 해적들을 한국 청해부대가 단숨에 제압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 해군에서 20년 동안 특수작전 지휘관으로 일했던 마이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1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때 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사실 이 지역의 해적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이후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 나라의 바다는 무법지대가 됐거든요. 외국 어선들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아가고 심지어 독성 폐기물까지 투기하면서 소말리아 어민들의 생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해적은 모하메드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체포되기 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전부였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2008년 저는 그리스 상선 피스트호 납치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적들은 고작 세 척의 소형 보트로 거대한 상선을 납치했죠. 그들의 전술은 의외로 치밀했어요. 새벽녘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작은 보트들로 접근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승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배를 장악했거든요. 몸값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결국 그리스 정부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의 본거지는 에일라데로와 호비오라는 마을이었어요. 한때 평화로운 어촌이었던 이곳은 해적 산업의 중심지가 됐죠. 젊은이들은 돈 벌 기회가 없으니 해적이 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마을 전체가 해적 산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러셀, 이번엔 한국 상선이 납치됐대. 2011년 초 부관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모드리모라는 배였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적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우리 미 해군도 여러 번 작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해적들이 인지를 앞세우면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청해부대는 달랐어요. 그들이 최영함을 타고 우리 해역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청해부대 지휘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국민을 구출하겠습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우리 미군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F-22 랩터, 니미츠급 항공모함, 최첨단 장비들을 보유한 우리도 이 소말리아 해적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G7 국가들도 모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며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가 보유한 최신의 장비의 10분의 1도 없는 장비로 단 한 척의 구축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려 했죠. 처음엔 우리도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요. 첫 작전이 실패로 끝났을 때였어요. 해적들의 기습으로 몇 명의 대원이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결의가 느껴졌달까요? 러셀, 저 눈빛 봤나? 저게 바로 우리가 잊어버린 전사의 정신이야. 제 부관이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해군에겐 전설의 인물이죠.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 처음엔 그저 과장된 역사적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해부대를 보며 깨달았죠. 그들의 DNA에는 이순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간 특수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수천 시간의 훈련, 그리고 실전 경험까지. 하지만 이 소말리아 해적들 앞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최영함이 처음 우리 해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좀 걱정했습니다. 우리 미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F-22 랩터, 최신의 나이트호크 헬기까지 최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했지만 해적들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척의 구축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겠다.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죠.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 체계적이면서도 용맹한 전술.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입이 다 벌어졌죠. 이게 바로 한국군이구나.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야.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에 의존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전투력은 장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청해부대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고 지휘관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우리 함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 21세기에 다시 한번 전설을 만드는 것을. 그날 이후로 우리 미군은 한국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동맹군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전우로 인정하게 된 거죠. 매년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젊은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이는 건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다. 저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판 거북선이고 저기 있는 분들은 명량의 전의 신화를 현대에 다시 쓴 전사들이다. 저는 미 해군 함정에서 망원경으로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최신의 나이트호크 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장비로 청해부대는 마치 전설 속 전사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대체 저런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청해부대의 작전은 새벽 4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 먼저 청해부대 UDT 실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적선 근처까지 접근했어요. 달빛만 비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죠. 특수전 작전 통제관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A팀, B팀 위치 이상 없음. 해적선 후미와 좌연 접근 개시. 갑판 아래 기관실 앞 선실로 추정. 모든 팀 동시 진입 준비. 그들은 세 팀으로 나눠서 동시에 선체를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놀란 건 그들이 사용한 장비였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새로운 전술 장비들을 갖추고 있더군요. 적외선 카메라로 선체 내부 인원 배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번 타겟 제압, 2번 타겟 제압, 인질 보호 차단벽 전개 완료. 저항 세력 발견, 플래시뱅 투입. 전술 통신 내용만 들어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적들이 인질을 위협하려 할 때였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은 특수 제작된 방탄 차단벽으로 순식간에 인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해적들을 제압했거든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완벽한 팀워크로 작전을 수행했죠. 불과 4분 만에 모든 해적을 제압하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모든 인질들을 구출해냈어요. A팀에서 해적 3명 사살, 5명 생포 완료.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선장님의 부상 순간이었어요. 해적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을 때 선장님이 어깨에 총상을 입으셨거든요. 순간 작전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아파치, 이송 지원 요청합니다. 민간인 부상자 발생. 우리 미군 의무헬기가 즉시 현장으로 날아갔죠. 청해부대 작전팀과 완벽한 호흡으로 부상당한 선장님을 이송했습니다. 그때 UDT 실 대원 한 명이 직접 선장님을 안고 헬기까지 이동하는 걸 봤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더군요. 의무헬기 이송 중. 현장 통제 완료. 여명 작전 성공. 그날 청해부대 UDT 실 대원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한 대원이 인질들이 있는 선실로 단독 진입했던 순간이에요. 해적들이 인질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그 대원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플래시뱅을 투입하고 인질과 해적을 완벽하게 분리해냈죠. 또 다른 대원은 해적의 기관총 사격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선장님께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현장을 지휘했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대원은 특전사 출신의 의무병 교육까지 받은 베테랑이었다더군요. 생포된 해적 5명은 나중에 한국으로 호송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살된 3명의 해적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총격전을 벌이다 제압됐죠.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청해부대 작전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달째 끙끙대던 문제를 그들이 단 몇 분 만에 해결해버린 거죠. 그날 이후 미 해군 내에서는 청해부대의 작전 매뉴얼을 연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날의 작전 성공 이후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나토 사령부에서는 청해부대의 작전 보고서를 요청해왔죠. 어떻게 이런 완벽한 작전이 가능했는지 연구하고 싶다면서요. 먼저 영국 해군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특수부대 SBS의 훈련 방식을 전면 수정했어요. 청해부대처럼 소규모 정예 부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도입한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만도 위베르라는 특수부대의 해적 대응 매뉴얼을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청해부대가 해적 대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나토 사령관이 공식 성명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미군도 예외는 아니었죠. 펜타곤에서는 특별연구팀을 꾸려 청해부대의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 연구팀에 참여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청해부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술을 조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질 구출 과정에서 보여준 기동제압 보호의 3단계 전술은 이제 미 해군 특수부대의 기본 교본에도 실렸습니다. 2012년 제가 참석했던 나토 해군 지휘관 회의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소말리아 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한 이탈리아 제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었다. 해적들을 상대로는 협상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 작전 이후 해적 대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국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됐죠. 2010년만 해도 445건이었던 해적 공격이 2013년에는 15건으로 격감했고 2023년에는 단 2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소말리아 해적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어차피 돈으로 해결될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군사적 대응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한 체포된 해적의 증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한국 선박만 보면 도망갔다. 저들은 협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변화는 국제해운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아덴만 통과를 기피하던 선박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죠. 보험료도 크게 낮아졌고요. 청해부대의 작전은 단순한 인질 구출을 넘어 국제해운의 새로운 장을 연 셈입니다. 놀라운 건 한국 해군의 달라진 위상입니다. 2024년 한국은 국제해양안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청해부대의 21진까지 파견되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 해군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우려 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에는 45개국 해군 지휘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해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모교인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제는 청해부대의 아덴만 작전을 필수 사례 연구로 다루고 있고요. 얼마 전 한 독일 장성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게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가장 용감하고 효율적인 해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이게 아닐 거라고요. 얼마 전에 소말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어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총이 아니라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달빛 아래에서 움직이던 청해부대원들의 모습이요.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매년 수십 번씩 발생하던 한국 선박 피랍 시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2011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특히 우리 미군은 청해부대의 작전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해적 문제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청해부대는 단호하면서도 전문적인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소말리아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어업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 기회도 늘어났어요. 과거 해적의 근거지였던 마을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소말리아를 다시 방문했을 때 한 어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청해부대가 보여준 것처럼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또 다른 감동은 선장님이었는데 총을 6발 맞고도 살아난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선장님은 작전 이후 이송되어 미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상황이 심각했어요. 해적들이 쏜 총알 파편 6개가 어깨와 폐 부근에 박혀 있었거든요. 미군 의료진은 수술이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식이 있었던 선장님이 러셀 중령님,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장님이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렇게 선장님은 긴급 항공 이송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작인 중증외상센터의 이 교수님이 선장님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당시 집도의였던 이 교수님 팀은 1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진행했죠. 최첨단 3D 의료 영상 장비로 총알 파편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로봇 수술 장비를 활용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파편들을 제거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가족처럼 선장님을 돌봤다고 해요. 물리치료사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재활운동을 도와주었고 한방치료도 병행하면서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했답니다. 미국에서는 평생 불편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내 인생을 다시 써주셨어요. 6개월 후 거의 완벽하게 회복하신 선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선장님은 오른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테니스까지 치신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죠. 이 사례는 나중에 미국 의학저널에도 실렸는데 통합적 치료 접근법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다고 하더군요. 생포된 해적 5명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죠. 당시 해적 재판은 국제법상 매우 복잡한 문제였는데 한국은 자국법으로 이들을 처벌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해적들은 모두 징역 13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부터 한국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생포된 해적들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건 아라이 무사라는 해적입니다. 그는 해적단의 실질적인 두목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 수차례의 해적 행위와 살인 혐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사는 법정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정당한 투쟁을 했다며 큰 소리쳤죠. 결국 그는 특수 선박 강도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해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초의 사례였죠. 당신들은 우리를 해적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바다의 전사들이다. 1심 재판 당시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아라이는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도 교도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그가 최근에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됐다. 2023년 교도소 인터뷰에서 그가 한국어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해군의 장교에게 들은 얘긴데 선장님과 아라이 무사와의 재회가 4년 만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하더라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총을 쏜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도 선장님의 용기는 그 당시 현명한 지혜로 해적들을 따돌린 것처럼 정말 멋졌습니다. 다른 해적들이 13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무사의 무기징역은 매우 중한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적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 되었죠. 이 판결은 나중에 국제해양법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답니다. 특이한 건 그들이 수감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훈련도 받았다는 거예요. 2024년 이들 중 3명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소말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소말리아에서 해적 퇴치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젊은이들에게 해적의 길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2024년 초 저는 소말리아 보사소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3년형을 마치고 돌아간 전직 해적 아흐메드를 만난 거죠. 그는 이제 현지에서 희망센터라는 청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러셀 중령님, 저 기억하시나요? 제가 체포됐을 때 당신이 처음 신문하셨잖아요.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더군요. 아흐메드의 센터는 특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벽에는 한글로 성실, 정직, 희망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고 교실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국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증오스러웠어요. 하지만 교도관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였어요. 한국 교도소에서 배운 김치 담그는 법으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군요. 교도소 식당에서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가 기억나요. 너무 맵다고 난리를 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센터의 영양식이 됐어요. 매운 맛처럼 인생도 처음엔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좋은 게 된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죠. 그의 센터를 거쳐간 청년들 중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그의 센터 출신 중 단 한 명도 해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가끔 예전 동료들이 찾아와 해적일을 제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이 있다. 한국인들이 내게 그걸 보여줬다고요. 센터 한쪽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가 한국에서 받았던 직업훈련 수료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용접, 자동차 정비, 컴퓨터 수리, 그리고 그 옆에는 청해부대 작전 당시의 사진도 있더군요. 이 사진을 걸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게 바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기 전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한국인들의 힘을 배웠지만 감옥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도 해결 못한 문제를 우리 청해부대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 전원 인질 구출 작전한 것이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거기다 부상당한 선장님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로 완벽하게 회복하셨고 체포된 해적들은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 새 삶을 찾았다니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초로 해적 진압에 성공하고 세계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인질 전원 구출에 성공한 이름하여 아덴만 여명작전에 투입된 20여 명의 한국의 군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전합니다. 한국의 청해부대는 진정한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러셀 드림. 여러분, 오늘의 이 특별한 사연 어떠셨나요? 선장님의 지혜로 모든 선원들을 살려냈고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한국은 따뜻하게 교화시켜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선장님과 아라이 무사와의 재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아덴만 여명작전의 감동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